한 여자가 3,800만 달러를 상속받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약 5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이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미혼 여성이었던 그녀는 9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 말고 다른 남자와 키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만의 꿈도 꿔본 적 없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시킨 일만 했죠. 세상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없었던 겁니다. 이게 효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돈과 권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88년 9월 피츠버그의 거대한 저택 클레이튼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헬렌 클레이프릭은 겨우 4살이었는데 언니 마사가 삼킨 핀 때문에 4년째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걸 매일 봐야 했습니다. 한때 밝게 웃던 6살짜리 아이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핀은 그 작은 몸속을 천천히 파고들며 온몸에 염증을 일으켰죠. 1891년 마사가 7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 헨리 클레이프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진압하고 카네기와 함께 철강 왕국을 세운 강철 같은 남자였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92년 7월 헨리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몇 주 만에 죽었고 이틀 후 리투아니아에서 온 무정부주의자 알렉산더 버크먼이 헨리의 사무실로 총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홈스테드 파업 때 노동자들을 죽인 데 대한 복수였죠. 첫 번째 총알은 귀를 뚫었고 두 번째는 목을 관통했으며 세 번째도 목을 겨냥했습니다. 버크먼은 날카로운 칼로 헨리의 다리와 몸통을 4번이나 찔렀는데 몸 7군데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헨리는 의사들을 돌려보내고 오후 일을 마저 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죽든 살든 회사는 똑같은 방침을 지킬 거고 결국 이길 겁니다. 4살 헬렌은 그날 아버지가 총알도 칼도 꺾을 수 없는 강철로 만들어졌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철은 곧 그녀를 영원히 가둘 감옥이 될 거였죠. 두 아이를 잇따라 잃고 남편이 암살당할 뻔한 충격에 어머니 애들레이드는 완전히 무너져 약물 중독에 빠졌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유령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클레이튼은 요새로 바뀌었고 무장한 경비원들이 정원을 돌았으며 모든 방문객은 암살자일지 모른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이 공포와 슬픔 한가운데 어린 헬렌이 혼자 남겨졌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녀에게서 채우려 했습니다. 마사를 잃은 상실감, 애들레이드가 버린 동반자 역할, 그리고 죽은 아들이 이어받았을 제국까지 말이죠. 헬렌은 8살이 되자 아버지와 함께 미술품 경매장을 다니며 작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냈고 상인들은 그녀의 놀라운 눈썰미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육에는 보이지 않는 값이 있었습니다. 헨리 클레이프릭이 딸을 키우는 방식은 그가 사업하는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방해되는 모든 걸 없애고 계획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았죠. 그의 목표는 자신의 유산을 영원히 지킬 딸을 만드는 거였고 가장 큰 방해물은 딸이 독립적인 생각을 갖거나 무엇보다도 남편을 갖게 될 가능성이었습니다. 넌 내 오른팔이야. 그는 어린 헬렌에게 자주 말했는데 손이 몸과 떨어질 수 없듯이 헬렌도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결혼은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았지만 공기처럼 당연한 규칙이 되었고 헬렌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96세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 말고 다른 남자와는 키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7세가 되자 헬렌은 대서양을 9번이나 건너며 루브르, 우피치, 프라도 미술관을 마치 동네 가게 가듯 방문했습니다. 군인이 전투훈련 받듯이 그녀는 예술을 배웠죠. 파리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설득해 엘그레코 그림 2점을 사게 했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자유롭게 말했으며 라틴어와 그리스어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50m 밖에서도 르네상스 거장들이 그린 그림을 알아볼 수 있었죠. 다른 젊은 여자들에게는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됐을 이 모든 능력이 헬렌에게는 더 정교한 쇠사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계약 협상을 지켜보며 석탄값 매기는 법을 배웠지만 이 모든 건 오직 아버지 이름으로만 힘을 쓰도록 훈련받는 과정이었거든요. 헨리 클레이프릭은 홈스테드 파업으로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펜실베이니아에서 가장 냉혹한 남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헬렌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은혜도 모르는 무정부주의자로 그들이 가난한 건 자기 잘못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돈이 많은 건 미덕이었으며 노조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헨리 클레이 프릭에 대한 어떤 비판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었죠. 한 방문객은 당시 20살이었던 헬렌이 베토벤과 모차르트 중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조차 아버지에게 물어보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음악 취향마저 아버지 허락 없이는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강압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쓰면서 독립적인 자아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희생자가 자유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헬렌은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헌신적인 아버지를 둔 게 축복이라고, 아버지의 꿈을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을 겁니다. 1919년 헨리 클레이 프릭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정확히 만들어냈습니다. 헬렌이라는 완벽한 추모기계를 말이죠. 1919년 12월 2일 헨리가 세상을 떠났고 헬렌에게 3,800만 달러와 남은 65년의 인생을 아버지를 위해 바칠 목적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은 헬렌에게 남동생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줬는데 이는 형제들을 동지가 아닌 적으로 만드는 마지막 통제였습니다. 유언장을 읽고 난 후 남매는 평생 멀어졌고 친척들은 헨리의 편애가 무덤 너머에서도 가족을 망가뜨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헬렌은 마치 종교를 찾은 사람처럼 슬픔에서 깨어났는데 그녀의 종교에는 오직 한 명의 신만 있었고 그의 이름은 헨리 클레이 프릭이었습니다. 1920년 프릭 미술 창고 도서관이 문을 열었을 때 헬렌은 서양 세계의 모든 주요 미술 작품을 기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프로젝트라 아버지를 기리는 거라고 말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었죠. 1922년부터 1967년까지 그녀는 사진가들을 고용해 미국 전역을 다니며 개인 집, 작은 박물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할 곳에 미술품을 찍었습니다. 유럽 요원들은 경매책자와 학술책을 찾아 유럽 대륙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120만 장이 넘는 사진으로 거대한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서양 미술 전체를 사진으로 담으려는 시도는 그 규모가 미친 짓에 가까웠지만 헬렌은 개인적 열정이 아니라 신성한 임무를 하는 사람처럼 단호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1920년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을 여행하며 헬렌의 생각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폭격으로 무너진 스와송 대성당을 본 후 독일에 대한 증오가 뿌리 깊게 박혔고 그녀는 평생 독일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독일 예술품을 사는 걸 거부했습니다. 1920년대 기준으로도 극단적이었던 이 외국인 혐오는 그녀가 아버지의 절대적 판단과 영원한 적대감을 얼마나 철저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죠. 모든 자선 활동에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908년 기증한 프릭 공원은 피츠버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야외 활동 기회를 줬는데 그런 경험이 헬렌과 아버지의 유대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언 레일 휴양 별장은 여성 섬유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했는데 여성 섬유 노동자를 착취하는 산업에서 돈을 모은 그녀에게는 아이러니한 자선이었지만 헬렌은 모순을 보지 못했습니다. 1920년부터 1961년까지 프릭 컬렉션 이사회에서 일하며 그녀는 자신의 취향이 뭐든 간에 아버지의 취향을 확장하는 작품만 모았고 돈 문제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예술품 구매를 멈추는 건 프릭 컬렉션에 대한 배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호기심 많은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1922년 죽은 사람을 위해 산다는 심리적 부담이 마침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헬렌은 완전한 신경쇠약을 겪으며 의사들을 놀라게 했는데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후 그녀는 자기 인생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그의 인생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에 짓눌렸던 거죠. 회복이란 새로운 열정을 품고 추모관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했고 그 붕괴는 순간적인 약점이었으며 아버지가 기대했을 기준을 지키지 못한 실패였습니다. 그녀는 1960년대 피츠버그 대학교에 헨리 클레이 프릭 미술관 건물을 지었지만 대학이 독일인 교수들을 데려오고 현대 미술을 받아들이자 모든 관계를 끊고 클레이튼의 자기만의 프릭 미술관을 세웠습니다. 패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기관을 통해 아버지를 기리려 했지만 그 기관들이 독자적인 생각을 발전시키자 화가 나서 철수했죠. 아버지의 뜻을 순수하게 확장하는 역할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가 도서관에 바친 60년간의 헌신조차 결국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 기록 보관소를 만들면서 모든 사진에 아버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1965년까지 헬렌 클레이 프릭은 46년 동안 아버지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역사가 실베스터 K. 스티븐스는 몇 마디로 그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스티븐스는 프릭이 석탄과 코크스 생산에서 독점 체제를 만들었고 노조 만드는 노력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고 썼으며, 그를 엄격하고 무례한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명백한 사실이라 비판이라고도 할 수 없었죠. 당시 77세였던 헬렌은 성경을 지키는 광신도처럼 화가 나서 펜실베이니아 역사책의 배포를 전면 중단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은 효심에 너무 깊이 빠져 아버지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객관적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 증언에 따르면 헬렌은 홈스테드 파업이나 아버지의 사업 방식에 대한 다른 역사 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순전히 영웅으로만 나오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녀는 스티븐스의 책 뒷부분 찾아보기에서만 아버지 이름을 확인한 후 몇 달락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했는데, 판사는 이 행동을 나중에 서지학적 폭정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찾아보기에서 친척 이름만 찾아 책을 확인한 후 급히 고치거나 없애라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책꽂이는 텅 비거나 그 주제에 친척이 쓴 책들로만 가득 차게 될 거라고 클린터나 위드너 판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역사학회는 이 사건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고 스티븐스를 지지했지만, 헬렌은 일주일에 이자로 받는 돈의 극히 일부를 역사가의 입을 막기 위해 수만 달러씩 쏟아부었습니다. 이 무렵 헬렌은 악명 높은 은둔자가 되었고, 법원 지하 출구를 이용해 사진 기자들을 피했으며 여러 빈 집에 직원들을 가득 채우고 직원 말고는 거의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나이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50세가 넘었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1888년생을 인정했는데, 선서한 상태에서도 자기 존재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강박적으로 숨겼던 겁니다. 1967년 위드너 판사가 쓴 51페이지짜리 판결문은 스티븐스가 쓴 어떤 글보다 프릭의 평판에 더 큰 타격을 입혔고, 프릭의 잔혹한 사업 방식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판사는 프릭 자신은 자기 무자비함을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그의 딸은 이를 숨기려 한다는 역설을 지적하며, 이는 헬렌이 생각보다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했죠. 사건은 수년간 질질 끌렸고, 스티븐스는 돈도 없이 건강에 나쁜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헬렌의 변호사 비용은 그녀의 수백만 달러 재산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종조카 딸 마사 프릭 시밍턴 생원은 나중에 헬렌을 시대의 성차별과 아버지 권력 남용에 대한 오해와 맞서 싸운 깊은 상처 입은 여성으로 묘사했지만, 이런 동정적 해석조차 비극을 축소하는 데 불과합니다. 헬렌은 단순히 성차별이나 오해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잃게 만든 평생의 심리적 조종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죠. 그녀는 아버지 이름을 딴 박물관, 도서관, 공원을 짓는데 거의 80년 가까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역사가가 아버지의 실제 역사 행적을 말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1984년 헬렌은 클레이튼에서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가 4년간 고통 속에 비명 지르며 죽어가고, 아버지가 7군데 상처를 입고 돌아왔으며, 어머니가 약에 취해 기억에서 사라져간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그녀는 클레이튼을 프릭이라는 이름을 기리는 또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남겼고, 물건의 93%가 원형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의자, 모든 그림, 모든 기억을 성물처럼 보존했던 거죠. 1540만 달러에 달하는 그녀의 재산은 상속받은 돈의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역사가들이 점점 더 도금시대 착취의 상징으로 보게 된 한 인물을 기리는 기념비를 짓는 데 쓰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미혼 여성이었던 그녀는 스스로를 가둔 채 아버지가 세속적 성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고, 헬렌 클레이 프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의 기대를 맞추는 것과 자기 인생을 사는 것 사이의 선은 어디일까요? 효심과 자기를 잃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혹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건 아닐까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헬렌 클레이 프릭은 96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박물관과 도서관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한 여성이 잃어버린 가능성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큰 교훈은 이거일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빼앗긴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부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라는 것 말이죠. 여러분은 헬렌 클레이 프릭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숭고한 희생일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상실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계속 함께 이야기들을 탐험해봅시다. 지배자의 숨겨진 서고와 함께라면 당신은 이미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